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47%가 트럼프 대통령을 뽑겠다고 밝혀 46%를 차지한 바이든 후보를 1%포인트 앞섰습니다. 라스무센은 지난 7월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4%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선 때 투표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자신의 고향인 펜실베니아에서 CNN 방송이 주관한 타운홀 미팅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실상 선거 유세였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전염력이 7배나 강하고 공기 중으로도 전염된다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9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안전하게 일터와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을 만들어야 하고 빠른 검사와 역학 추적을 실시하는 방안 등의 제안을 지난 3월에 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경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허리케인 셀리는 조지아주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제 퀴네 카운티에서는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던 여성이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졌고 캅 카운티 버스 정거장에 앉아있던 한 남성은 빗길에 미끄러진 테슬라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파이고 하수가 범람했는데요. 조지아 파워는 조지아 중부 지역에서 수천 가구가 정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교통부는 지난 수요일에만 폭풍과 관련해 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고 더누디 당국은 어제 아침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2대의 차를 덮쳐 도로가 차단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고는 알파레타 등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의 날이었던 어제 대통령 선거 45일을 앞둔 시점에서 2020년 인구조사 및 한인들의 2020 대선 투표 참여를 높이자는 기치를 내건 미주 한인 투표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전국적인 다세대 비당파 단체로 출범한 한인 투표대책위는 내일재단이 자금을 지원하고 한미연합회와 뉴욕 한인회가 이끄는데요. 조지아에선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애틀란타 한인회,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펜아시아는 커뮤니티 센터 등이 동참합니다. 대책위는 9월 30일 인구조사 마감일까지 모든 한인 인구가 집계되도록 하고 11월 3일 선거일 이전과 당일에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한인 단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민주당원들이 2조 2천억 달러 이하의 제안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하원에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구제안이 제시되자 대통령이 공화당의 1,200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더 많은 금액을 촉구한 뒤 나온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문제 해결사 코커스가 제안한 구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때문에 향후 경기부양법안 협상이 계속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안보 분야 자문으로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팀원이었던 올리비아 트루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자신의 재선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루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는 좋은 일일 수도 있다며 싫어하는 사람들과 악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아와 직접 만나본 적도 없다며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 선거철 정치판에 뛰어들기로 결정한 불만 가득한 전 직원이 하는 소리라며 정작 트루아가 백악관을 떠날 때 남긴 편지는 트럼프 행정부를 칭송하는 말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국무부는 오는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투표 용지를 1차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110만 명에게 이번 주 중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도착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다음 주 중에 투표 용지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지아주는 지난 6월 예비선거 때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지만 투표 용지를 받지 못했는데요.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면서 카운티 선거관리당국들이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 머피인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서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도입하기로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즈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연 500만 달러 이상 버는 초고소득층에게 부과하는 세율인 10.75%를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부 몇몇 주에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논의되는 중이어서 뉴저지주의 결정이 타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18일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법에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손실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선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조 바이든 후보를 앞질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라스무센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어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47%, 조 바이든 후보는 46%의 지지율로 나왔습니다. 1% 차이밖에 안 나는데, 사실 이 오차율을 따지고 보면은 1% 차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차율이 지금 5%나 됩니다. 이 여론조사는요. 왜냐하면 신뢰 수준이 9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니까 맥시멈 7%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2,500명 대상이면은 뭐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대상자 수가, 표본 수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4년 전에는 아주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들은 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거라고 여론조사를 내놨었는데, 라스무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깊이 있게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라스무센이 처음 이번에 트럼프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지난 7월부터 여론조사 해왔던 과정을 쭉 보면 계속해서 바이든 후보가 한 4% 정도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되어 오다가 이번에 처음 역전된 겁니다. 라스무센은 공화당 측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화당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진보 진영에서는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라스무센 쪽에서는 지난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주류 언론사들,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뭐 ABC 방송이라든가 이런 주류 언론사들, CNN까지 포함해서요, 이 주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한 결과가 일방적으로 바이든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조사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질문을 할 때 의도되는 내용, 그리고 답변자의 답변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항상 여론조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누구에게 질문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이것이 좀 조작될 수도 있고 또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스무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주류 언론사들의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은 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한 4% 앞서고 있었던 지난 8월 상황에서 이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이런 다른 언론사들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9% 앞서는 거로 이게 집계가 됩니다. 그런 좀 두 배 정도 가까운 그런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지만 실제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점점 국민들에게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가 신뢰받는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집행하는 기관 자체가 상당히 중립성을 가지고 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질문 하나도 말투 하나가 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의 대선을 두고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약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라스무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자기네들도 7월부터 쭉 바이든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다가 처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로 역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의 가장 그 밑바닥에는 바로 샤이 트럼프층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샤이 트럼프들은 보통은 여론조사에 답변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 쪽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인 라스무센의 여론조사에는 참여하고 솔직하게 답을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샤이 트럼프 층의 의견이 라스무센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되는데 다른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가 좀 더 신뢰성이 있다.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이 지금 대선 레이스가 상당히 박빙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흔히들 이야기하는 바이든 대세론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굉장히 비등비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양 진영이 서로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경쟁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의 네거티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대선 레이스를 좀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제 결국에는 양보 못한다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당원들한테 2조 2천억 달러 이하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민주당의 25명 그리고 공화당의 25명의 하원의원들 50명의 하원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초당적인 문제 해결사 코커스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사 코커스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법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민주당 측에서 제안한 3조 4천억 달러의 제안안과 공화당 측에서 나왔던 1조 달러의 중간선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타협점을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1조 5,20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초당적 구제안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시를 했고 이 백악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오케이 그러면은 나서서 공화당 측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자꾸 돈 안 쓰려고 하지 말고 좀 공화당원들도 좀 더 높은 숫자를 써내라.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죠. 그런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안 된다라고 지금 잘라버렸습니다. 1조 5천억이 무슨 얘기냐? 2조 2천억 이하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3조 4천억 원을 처음에 내놨다가 그것도 혼자 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원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근데 그렇게 내놨던 것을 그러면은 양보해서 2조 2천억까지 양보하겠다.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라고 딱 배수진을 쳤는데 계속해서 그거보다 낮은 예산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좀 뿔이 날 만도 했겠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타협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협치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모델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1200달러 이 현금 체크가 국민들에게 이제 드디어 올 수 있게 됐구나라는 그 희망찬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지금 확 싸해져가지고요. 싸해진 분위기여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 또 갑자기 돼버렸습니다. 펠로시 의장 입장대로라면은 뭐 2조 2천억 원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협상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난항을 겪게 됐는데요. 뭐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국민들은 하루속히 좀 타협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2조 2천억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펠로시 의장의 말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을 복구하고 채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 최소한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선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9,150억 달러의 예산인데요. 9,150억 달러의 예산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정부 중에서 파산하는 곳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5천억 달러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5천억 달러라는 돈도요, 올해 5천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2년까지를 봤을 때 5천억이면은 버틸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펠로시 의장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돈을 지금 쓰지 않는 공화당 쪽을 향해서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않아서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갑갑해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지출이 자꾸 커지면 그만큼 그 예산 적자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인데 정부 적자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데 이 나라의 부채만 자꾸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입장은 좀 다릅니다. 백악관 입장은 뭐가 다르냐면은요. 자, 더 써라, 더 주자. 왜냐하면 그래봤자 어차피 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돈이다라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푸는 돈이지 이거 해외에다 갖다 버리는 돈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국민들한테 주는 돈 어차피 세금으로 걷어들여지고 그 돈들 결국은 미국 기업들에게 쓰여지게 되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이거죠. 돈 풀자. 이게 또 이 백악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과 공화당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또 바이든 후보와 이 민주당의 입장이 또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 대선 레이스를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정치계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좀 떠지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이 하루속히 협상이 타결이 되기를 저희가 바랍니다. 그래야 이 도탄에 빠져 있는 국민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좀 탈피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이 돼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숫자를 놓고 지금 고집을 부려야 될 때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예,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미주 한인 투표 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보트 태스크 포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조직이 됐는데요. 이 전국에 있는 한인회와 각종 그 민권단체들 그리고 봉사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 조직이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헌법의 날이었던 어제 이 조직이 구성이 돼서 나름 더 의미를 더했는데요. 지금 9월 30일 날 끝나는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또 11월 3일 날 저희가 치르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돕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왜 진작부터 이런 조직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당연히 있어야 할 조직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 색깔 띄지 않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이런 정치 색깔 띄지 않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로 만들어졌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KAC라는 단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KAC라는 한미위원회라는 단체는 이미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단체죠. 이 단체가 주동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인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한인들이 정치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한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센서스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투표 계획이 없으신 분들, 유권자 등록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다면은 지금 빨리 유권자 등록하시고 또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은 본인이 지금 현장 투표할지 우편 투표할지 빨리 마음을 정하셔서 우편 투표를 하실 계획이면은 조기에 우편 투표를 하시도록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투표를 하신다라면 뭐 당일날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유권자 등록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지역사회의 한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라나는 후세들, 이 미국 땅에서 자라나는 한인 후세들을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앞장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